월드뮤직 밴드 도시 연주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어촌 심원광 문학의 밤 진행을 맡은 가수 진미령이고요. 이렇게 어촌 심원광 선생의 시와 문학을 알리는 자리에 진행을 맡은 지는 지난해에 이어서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원광 선생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작년에 들어서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 8회를 맞이한 2021 어촌 심원광 문학의 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강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김풍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풍기입니다. 네, 1년 동안 잘 계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입니다. 강원대학교 교양학부 차장섭 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또 우리 뵀죠. 네, 작년 뵙고 또 뵈니까 더 좋은데요. 네, 너무 네. 좋은데요. 근데 작년에 아주 두 분께서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요? 먼저 어촌 선생은 어떤 분인지 복습을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은 조선 중기 문인 맞으시죠? 예. 그리고 차장섭 교수님,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율곡 선생과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감히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요? 예, 그 율곡 선생하고 이게 연대는 거의 비슷해서 그 율곡 선생이 어릴 때 심원광 선생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연세는 한 50 정도, 50세 정도 차이가 나는 분이신데, 그렇군요. 네, 어촌 심원광 선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급제를 해서 네. 그 관직이 이제 2조 판서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시를 850여 수를 남겨서 그 어촌집이라는 문집을 남길 만큼 관인으로서도 그렇고 문인으로서도 그렇고 그 당대를 아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어촌 심원광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천재였다. 또 책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과거 급제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책이길래 책 한 권으로 과거 급제까지. 네, 이 어촌 선생의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없기는 왜냐하면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아주 어렵게 이제 자라셨고, 그러던 와중에 오대산 월정사에 들어가서 네, 한동안 네. 글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 물론 어렸을 때 4살 때 이미 뭐 글을 지을 줄 알았다니까 정말 천재죠. 제가 보기에는 천재형의 노력형까지 합쳐진 인물이 아닌가. 왜냐하면 오대산에 가서 그 글을 읽을 때가 한 15에서 18 사이, 10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집에 이제 책도 변변히 없었고 이러던 시절이니까. 근데 마침 그 고문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그 아주 명문들을 모아놓은 선집이 한 권이 있었다 그래요. 예. 그 책을 뭐 거의 기록에는 한 1000번 읽었다고 뭐 나오는데 그 책 한 권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 그 과거에 급제하는 뭐 그런 그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한 책을 뭐 2번, 3번 읽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1000번 읽을 정도면 아유. 천재형에다가 노력형이 아니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급제를 해 관직에 올랐으면 이제 지금의 군수님이나 지사님이나 지방관도 이제 하셨었는데 이 어촌 선생님이라면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푼 이야기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 평안도 경변사나 함경도 관찰사를 지낼 무렵에 아무래도 북방에 있는 백성들의 삶을 체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오며 가며 이제 그 관리들 시중 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바로 잡아서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예, 그런 일들이 있죠. 네.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곳 또 이 집도 어촌 심원광 선생이 직접 지은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 집은 언제 어떻게 지으셨어요? 예, 그 어촌 심원광 선생이 이제 1538년에 그 고향 강릉으로 낙향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강릉에 사시다가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그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관직을 하러는 서울에 올라가면 관직이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낙향하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그 어촌 심원광 선생께서 이제 강원도 관찰사를 하게 되죠. 네. 강원도 관찰사를 할 때 바로 이곳에 왔고 낙향할 것을 대비해서 집을 지었죠. 그 집이 바로 이 해운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이름도 너무 멋져요. 네. 해운정. 그렇죠.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좋은 이렇게 글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근데 혹시 저희가 알만한 분의 그 유명한 분들이 써놓은 글씨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운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앞이 이제 경포 호수였고 그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구경하고 시서화 중에 하나 정도를 남겨야 풍류객이에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곳을 방문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방문해서 여기서 느낀 감흥을 글씨로 남기기도 하고 시로 남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는데 예, 여기에 남겨진 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선생의 시도 있고요. 네. 예, 글씨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바로 보이는 이 현판 네. 이것이 이제 그 노론의 영수였던 우암 송시열의 글씨예요. 예, 그래서 우암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지나면서 그 유배를 길이었거든요. 아, 그 유백기. 함경도 덕원에서 이게 지금 포항 그 장기라고 하는 곳으로서 이제 유배지를 옮기면서 네. 지금 동해안을 타고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를 들렸어요. 음. 예, 여기를 들려서 이 해운정이라고 하는 현판을 써주기도 했고 아, 또 이 안에 있는 그 현판 그 글씨 중에서 유명한 거는 명나라 사신이 썼던 글씨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신이 오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문인을 사신을 접대하게 해요. 왜냐하면 시로 대결을 벌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문인으로 심원광 선생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명나라 사신들을 이제 그 접대를 했고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아 내가 고향에 가면 해운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글을 남겨요. 예,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예. 예, 그 저기 경호어촌이라는 어촌, 글씨와 네. 해운소정이라고 하는 글씨가 명나라 사신이 직접 쓴 아, 예, 저 그런 글씨가요? 글씨도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어촌 심원광 선생의 시를 현재 우리가 보면은 어떤 느낌일까?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현대인들이 읽을 만한, 읽어서 교육이 될 만한 그런 시들도 많겠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삶의 모습, 자기의 감흥을 가장 절제된 형태로 표현한 것이 이제 시다 이렇게 볼 네, 수가 네. 있죠. 예, 그것은 뭐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비록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삶이 네. 현재의 삶과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시가 지금까지도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원광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가 만나기도 하고 네. 또 심원광 시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어떤 그런 현장을 우리가 바로 앞에서 체험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원광의 시가 이제 과거에 있는 어떤 박제화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도 감흥을 주는 그런 현재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촌 선생의 한시 낭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들려드릴 시는 여름밤 홀로 앉아 있으니 느낌이 있어 짙다라는 한시인데요. 율곡초등학교 4학년 변지민 학생이 낭송을 한다고 합니다. 청해 들을까요? 여름밤 홀로 앉아있으니 느낌이 있어 짙다. 심원광. 한밤
한밤중 잠 못 이루매 머리는 온통 눈 내린 듯 희고 밤벽에 푸른 등불은 근심 어린 마음 비추네. 호전몽에서 깨어나 밤피리 소리 따르니 두꺼비 울 적마다 경주를 세어보네. 세상 살며 진취 같아짐을 가련히 여기니 누가 생계도모를 초수와 같다고 생각해줄까. 훗날 병약한 잇몸 던져둘 땅바닥에는 경우 서쪽 언덕에 송추가 빽빽하리. 호숫가 집 심원광. 작은 집을 지으니 참으로 은거할만한데 놀면서 쉬다가 배고프면 또 먹는다네. 담장은 낮아 구름도 쉬 넘나들고 창은 고요하여 달이 먼저 엿보네. 대나무는 거친 밭에 빙 둘러 숨어져 있고 이끼는 키 작은 울타리를 덮었네. 한가로이 살아도 할 일은 많으니 아침 저녁으로 시도 읊조려야 하네. 박민재 학생, 아이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가요, 교수님, 400년, 500년 전에 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뭐 무슨 말이야? 라는 느낌도 안 들고 지금 이렇게 시를 또 들어보면 어느 가사에서 나 들어볼 듯한 그런 단어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한시가 이제 아무래도 요즘 이제 사람들한테는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우리 시대의 언어로 번역을 해놓고 보면 사실 그 시간 차이, 시대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네. 전혀.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낭송한 시 같은 경우 그 여름밤에 홀로 앉아서 이제 뭔가 느낌이 있어서 지은 그렇죠.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어촌 선생의 시 중에 참 많은 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입니다. 예, 작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작품도 보면은 그 한밤중에 잠을 못 이루고 등불은 내 근심 어린 마음을 비춰주고 네, 맞아요. 또 밤에 깨어나서 피리 소리를 듣고 또 달을 보면서 몇 시나 됐나 시계도 보고 네. 뭐 이러는 게 결국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밖에 타향살이를 하면서 관직 생활 때문에 네. 타향살이를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지만 결국은 이 한 몸 누일 때가 어디냐면 경포호 서쪽 그 소나무 가래나무 빽빽한 그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밤에 힘들고 잠 못 들 때마다 네. 이렇게 늘 나를 치유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니 지금 듣는데 야 이거 4,500년 전의 시들인데 어쩜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까? 이걸로 노래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정말 시대를 초월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조선 시대의 신앙송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요. 이제 한문으로 한시를 쥐어놓고 한시를 쭉 읊고 거기에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시창이라고 한다고 하죠. 네. 예, 시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윤용훈 어르신께서 직접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예, 청해 듣겠습니다.
숙월정사 정노성 새로운 분 500명인데 유소서녀 종노생이로다 납천등차 산운보하고 청암헌빙 영월명이라 낙석천신 간노포이기요 득풍신학 청한쟁이라 조례도각 금해냉인데 지레 소소만왕명을 차사상 성본중 세창 경포대운입니다. 부영불도 고명성이라 채채빈화 역칭정을 도찰비장 어조대요 이포코하 해산성이라 강호덕적 영웅거요 천지요요 일월행이라 선결미구 성취인데 영랑전석 준명을 아, 이런 거였군요. 시창. 예. 윤용원 선생님, 아주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이라도 간 것 같은 딱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시창을 들으니까 정말 시대를 정말 초월한 그런 예,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이었으면 참 좋으련만 이 자리에 직접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든 분들이 예. 두 분 교수님께서는 시창을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무슨 예전에 좀 고급스러운 가요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좀 틀렸나요? 시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시창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시창의 원래 의미는 한시를 음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창할 때 시는 한시라는 뜻입니다. 아, 시는 네, 한시고. 한시인데 네. 이 한시가 원래 이제 중국 글자지 않습니까? 한자가. 그렇죠, 한자. 그 한자는 그 높낮이가 있죠. 사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말할 네. 때는 경성까지 오성이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 성조를 잘 조합해 가지고 만든 게 한시기 때문에 한시는 기본적으로 음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비들한테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낯설거든요. 낯설죠. 그런데 이제 그 한시를 지으려면 글자마다 운자를 외워야 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식만의 한시를 음송하는 이제 방법들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한시뿐만 아니고 한문 문장을 읽을 때도 이렇게 소리를 넣어서 이제 읽는 것인데 특히 한시를 음송하는 거는 아까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사람을 시원하고 맑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뭔가 얘기하는 것 예, 같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마다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래요? 예,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또 그 집안마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르고 다 자기만의 이제 방식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반주가 없이 그냥 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저희 나이 때가 시창을 실제로 그러니까 시를 흥얼흥얼하면서 어른들한테 배운 이제 마지막 세대일 것 같은데 저희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네. 듣고 또 저도 이제 한문 공부할 때 한시 공부할 때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창이라는 게 이제 한시를 가사로 하는 옛 노래라고 한다면 옛 것을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현대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똑같이 어촌 심원광 선생의 시를 가지고 가사로 힙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펀디가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어촌 선생의 시 서리 맞은 국화에 곡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해 볼까요? 국화는 피어나 노랗게 물들었구나. 밑에 놓은 뿌리로 좁은 땅에 의지했으나 노랗지만 빛깔로 알게 도다. 국화는 은은히 향기 높도다. 한서에서 역사 행장을 보도다. 발호를 주어도 죽지 않도다. 홀로 찍힌 풍상 속에 절개 서리 맞은 국화. 상구 배우신 운 어촌이 그대들에게 띄운. 상구 배우신 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띄운. 상구 배우신 운 어촌이 그대들에게 띄운. 상구 배우신 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띄운. 얼쑤. 에이, 에이. 좋다. Yeah. 심원광 엘리펀티 역경과 고난의 지난 시간 어둠 속에서 여전히 희망은 피어나 다 함께 희망을 꿈꾸며 일어나 서로를 만들어 이 삶을 지켜가 아픈 곳 상처는 이제 저 멀리 지워 뜨거운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 하슬하게 건강과 안녕을 기원 상구 배우신 운 어촌이 그대들에게 띄운. 상구 배우신 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띄운. 상구 배우신 운 어촌이 그대들에게 띄운. 상구 배우신 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띄운. 거의 헤이 얼쑤. 좋다. 어촌 심원광 엘리펀티 상구 배우신 운. 야, 이거 완전히 새로운 느낌인데요. 그렇죠, 교수님? 네, 어촌 선생 지금 아마 살아계셨다면 같이 나가서 춤추셨을 것 같은 그럴 느낌.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한 자리에 있었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그렇죠. 네. 앞으로 어촌 심원광 선생의 시가 이렇게 힙합으로 가도 저는 젊은이들에게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네. 교수님들은 어떻게? 현대인들이 이제 조선 시대의 한시나 그 여러 시들을 그냥 조선 시대의 어떤 유물처럼 박제화되어 있는 어떤 네. 유물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현대의 어떤 그 모습으로 네.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좋은데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원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발에 먹든 유리컵에 먹든 항상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형식을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어촌 심원광 선생의 그 감흥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정말요. 예. 아유, 너무 좋은데요. 예, 어촌 심원광 선생이 이제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막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멋진 시간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번에 어촌 선생의 한시 낭송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들려드릴 시는요.
죽은 철을 꿈꾸다라는 시입니다. 우리 신정규 낭송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철을 꿈꾸다. 심언광. 두마지기 밭으로 10식구 먹여 살리려니 가난한 집 살림은 어진 처에게 의지했네. 고생스러운 나날이 벌써 30년에 이르렀는데 영예스런 공명은 겨우 몇 년밖에 되지 않았네. 스스로 말하노니 그대와 함께 머리가 휘어졌는데 어찌 나를 버리고 황천에 먼저 가셨는가. 천당이 멀리 있어 혼백이 와도 깨닫지 못하니 꿈에 연두색 수건 아직도 아련하네. 저녁 무렵 가을 산을 바라보니 이웃집 동산 경치 아름다워 고향 생각 절로 난다. 심언광. 낙엽진 가을 산에 나뭇잎 드물고 저녁 무렵 비끼는 햇살 까마귀가 알려주네. 단풍이 하늘을 비단처럼 수놓으니 국화띠 땅색 치마는 황제 배틀에서 쪘구나. 황이는 천리길 서신 전하지 않으니 번잡한 속세에서 10년 동안 옷 더럽혔네. 분명 꿈속에서 나그네는 동쪽으로 갔는데 날 밝아 깨어보니 아직 돌아가지 못했네. 자, 교수님, 저희가 지금 함께 들은 이 두 편의 시인데요. 해설을 좀 부탁합니다. 예. 예, 그 먼저 죽은 철을 꿈꾸다 하는 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마지기 밭으로 10식구 먹여 살리니 가난한 집 살림은 어진 처에 의지했네. 조광지처죠. 네, 네, 그야말로 그렇죠. 조광지처인데 어촌 그 심원광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강릉 박씨 부인과 혼연을 했어요. 네. 예, 혼연을 했는데 그 어촌 그 심원광 선생의 부인 강릉 박씨는 사실은 그 어촌 선생보다 7년 먼저 세상을 아, 떠났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 시는 아마 이 해운정에서 그 지은 시로 생각이 되는데 해운정을 처음 지을 때는 그 부인이 살아 계셨어요. 함께. 살아 계셨으니까
그 고생을 해서 관직에 과거에 급제를 하고 관직 생활을 했으니까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서 아주 노후를 즐겁게 이렇게 손잡고 보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집을 지었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1538년 그 삭탈 관직을 당하고 낙향할 때는 이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둘이 같이 살자고 왔던 이 집에서 부인이 없는 혼자만의 어떤 외로움. 네, 아유 너무. 그래서 제가 막 목이 메이는데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렇죠. 예, 그 삭탈 관직의 그 슬픔으로 인해서 느끼는 권력에 대한 허망함과 네. 그다음에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집을 혼자서 이렇게 지켜야 하는 어떤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가 바로 죽은 처를 꿈꾸다가 아유. 결국은 그 처가 왜 필요할까? 남편이 왜 필요할까? 늙어서 이 외로움을 같이 나누면서 지내는 것들이 부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이 시를 감상했습니다. 아, 네.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언제 내 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이거 제가 더 처량해지는데요. 예, 교수님은 자, 두 편의 시. 네, 그 유지숙 낭송가께서 굉장히 그 정말 그 감정을 잘 살려서 네. 낭송해 주셨는데요. 네. 그 어촌 선생 시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가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가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의 급제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승승장구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한 생활을 하면 고향 생각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뭔가 시대에 대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갈등 관계에 있거나 이러면 정말 지금 살고 있는 데를 벗어나서 그럼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데로 가는 게 어딜까? 이게 고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도 보면은 이제 여기 아마 요맘때인 것 같습니다. 가을 노랗게 이제 가을 국화가 피기 시작하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나뭇잎도 떨어지고 이게 쓸쓸해 아름답지만 또 쓸쓸해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 9월에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내 고향이 아니라 이 제목에서 보듯이 이웃집이에요. 맞아요. 예, 이웃집 네. 정원을 보면서 저 아름다운 풍경이 오히려 나를 그 감정을 풍성하게 해주기보다는 쓸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아유, 그러니까 그래요. 네. 예, 결국 그 나중에 보면은 꿈속에서 나그네는 분명히 동쪽으로 동쪽이 바로 이 강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동쪽으로 갔는데 깨나 보니까 나는 아직 못 돌아갔단 말이죠. 그렇죠. 여전히 그 아주 그 옷을 더럽히는 속세에 있고 에휴.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떠돌다가 그냥 한 맞아요.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저희도 생각도 좀 떠돌다가 듭니다. 이제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마지막. 네, 예. 그 고향이 어딘지 모르지만 아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갑니다.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8회 어촌 심원광 선생의 그 문학의 밤 함께 해주셨는데 지루하지 않으셨죠? 진행하는 저 역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루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요. 어촌 선생의 시를 매개로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오간 저에게는 아주 유익한 내년에 만약에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사회를 만난다면 안 잊고 조금 많이 머리에 가지고 가슴에 가지고 이 자리에 올 것 같습니다. 예. 어촌 선생의 시에 담긴 그 따뜻한 감성이 여러분 가슴에도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도 노래는 한 곡 하고 가야지요. 그래서 제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황혼의 눈이 내려
멋진 풍광 맡기고자 그대 행차하게 하셨네. 행차하게 하셨네.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은 놓을 순 없어